제7보병사단 본부의 대강당은 신임 사단장 취임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완벽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고, 작업 중이던 수십 명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며 공포에 질린 무거운 침묵이 강당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 총괄 책임자인 박철우 소령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며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여군 장교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폭언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이민지 중위, 너 눈이 삐었어. 이게 지금 수평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지? 박철우 소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방금 병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힘들게 매달아 놓은 제32대 사단장 취임식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찢어진 천조각이 힘없이 바닥에 뒹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민지 중위는 입술을 깨물며 파르르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차렷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모욕감으로 인해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박철우는 진급 심사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며 소령 계급에서 정체된 이른바 말년 소령으로서 이번 신임 사단장의 눈에 들어 중령으로 진급하겠다는 야망에 눈이 멀어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부하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감추려 했고, 특히 갓 임관한 엘리트 여군 장교인 이민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괴롭히는 것으로 부대 내에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단상 아래로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내려와 이민지의 코앞까지 다가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침을 튀기며 다시금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수평계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박철우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고 있던 두꺼운 작전 파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어쭈, 말대꾸를 해? 여군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군대가 장난이야? 집에서 소꿉놀이나 하지 왜 기어들어와서 신성한 행사를 망치고 지랄이야? 그의 발언은 명백한 성차별적 모욕이었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수위가 높았지만, 계급이 깡패인 군대 사회에서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철우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이민지의 군복 명찰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비열해 보였다. 잘 들어, 이중이. 오늘 오시는 장태수 장군님은 전설적인 분이야. 707 특임대 출신의 살아있는 신하라고. 티끌 하나라도 실수하면 내군 생활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내가 네 인사고과를 아주 걸레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의 미래를 담보로 협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이민지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박철우는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인원은 그 폭력적인 행동에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동작들 봐라. 내가 현수막 다시 걸라고 했지 구경하라고 했어? 10분 안에 완벽하게 복구 안 해놓으면 오늘 점심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이 중이 너는 화장실 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재수없게 질질 짜는 얼굴 보이지 말고. 그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것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사악함은 강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민지는 도망치듯 강당 구석으로 물러나 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지만, 모욕감은 쉽사리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응어리가 맺혀 호흡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임관했지만 현실은 박철우 같은 썩은 상관들의 갑질을 견뎌내야 하는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언젠가는 반드시 실력을 인정받아 저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이겨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다. 한편 박철우는 대형 거울을 보며 자신의 정복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는데 방금 전의 악마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할 정도로 온화한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다. 장태수 장군님, 이번 기회에 줄만 잘 서면 중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707 출신의 전설이라니 꼬장꼬장하겠지만 아부에는 장사 없지. 내가 이 행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티를 팍팍 내야 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고쳐 맸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피눈물 따위는 얼마든지 밟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강당 천장의 조명을 손보기 위해 높은 사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빛바랜 회색 점퍼에 캡모자를 푹 눌러 쓴 그는 박철우의 난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고 손에 쥔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리는 손놀림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외부에서 고용한 늙은 전기 수리공 정도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모자챙 아래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다. 박철우는 의전 동선을 점검하다가 무대 중앙 쪽으로 튀어나온 사다리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또다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아니, 저 아저씨는 뭐야? 지금 행사가 코앞인데 눈치 없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사다리 치우지 못해? 감히 사단장님 취임식장에 재수없게 먼지 날리게 할 셈이야? 그는 상대를 하찮은 잡부로 여기며 반말을 섞어 모욕했고 그 오만한 태도는 그가 가진 인성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사다리 위의 남자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박철우를 마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곧은 자세는 나이답지 않게 단단해 보였다. 미안하게 됐소, 젊은 양반. 전구가 깜빡거리길래 행사 중에 거슬릴까봐 손 좀 보고 있었소. 금방 끝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박철우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묻어 있어 듣는 이를 묘하게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박철우는 감히 작업복 입은 늙은이가 자신에게 젊은 양반이라고 부른 것에 격분하여 남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길길이 날뛰었다. 젊은 양반. 이 아저씨가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난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하신 몸이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주제도 모르고 훈계질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는 자신의 계급이 마치 왕관이라도 되는 양거들먹거렸고 그 추태는 강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박철우 소령은 사다리 위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젊은 양반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그는 자신이 이 부대에서 사단장 다음 가는 권력자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감히 작업복을 입은 하층민이 자신을 하대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턱을 치켜들며 이봐요 아저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당장 내려와서 도계자라도 박아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훈계질입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며 남자의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다리 위의 남자는 박철우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장갑을 고쳐 끼며
마치 철없는 손자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는데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박철우의 화를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남자는 무심한 말투로 계급장이 벼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오. 군복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은 품격을 지켜야지. 동네 양아치처럼 구는 게 장교의 도리요? 라고 맞받아쳤고 그 말은 강당 안의 정적을 깨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박철우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저 미친 늙은이 당장 끌어내려.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란 말이야. 내 명령이 안 들려? 라며 부하들에게 비인도적인 행동을 강요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했는데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연로한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부하들의 머뭇거림은 박철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이민지 중위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박철우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령님 진정하십시오. 곧 사단장님이 도착하실 시간입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분을 잘 타일러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대의 명예와 행사의 성공을 더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박철우에게 그녀의 충정 어린 조언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너도 저 늙은이랑 한패냐? 박철우는 이민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손을 치켜들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이민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움츠러들었다. 폭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사다리 위에서 무언가가 휙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고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박철우의 발치에서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바닥으로 집중시켰다. 그것은 묵직한 십자 드라이버였는데 박철우의 반짝이는 정복구두 바로 옆에 꽂히듯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작은 생채기를 냈고 박철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로 펄쩍 뛰었다. 이거 살인 미수야. 너 지금 나 죽이려고 던졌지? 박철우가 사다리 위를 올려다보며 길길이 날뛰자 남자는 아주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아이고 미안하오.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졌구먼.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 아니오?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단순한 작업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묵직함이 있었다. 그는 박철우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겁에 질려있는 이민지 중위에게 먼저 다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아가씨 괜찮소? 많이 놀랐지? 눈물 닦으시오. 군인은 눈물을 쉽게 보이면 안 되는 법이라오. 라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이민지는 낯선 노인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라고 흐느꼈다. 자신의 부하가 낯선 이에게 위로받는 모습을 본 박철우는 질투심과 모욕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성큼성큼 다가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해버렸다. 어허, 젊은 양반이 성격 한번 급하구먼.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손부터 나가나. 남자는 뒷짐을 진 채 박철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훈계했고 박철우는 허공을 가른 손이 무한해지자 더욱 악을 쓰며 너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나 박철우 소령이야. 이 부대 작전 참모라고. 내 놈 신원조회에서 당장 영창에 쳐넣어 줄까? 간첩 혐의로 조사받고 싶어? 라고 유치한 협박을 늘어놓았다. 장태수는 박철우의 유치한 협박에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이자가 과연 대한민국 육군의 영관 장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소령이라 영관급 장교면 부대의 허리이자 핵심인데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고작 힘없는 여군이나 괴롭히고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려서야 쓰겠나.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정복이 아깝지도 않은가? 장태수의 촌철살인 같은 지적은 박철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는데 그는 평소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열등감을 권위적인 태도로 포장해 왔기에 전곡을 찌르는 비판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군대의 위계 질서를 알아? 이건 군기 확립 차원이야. 그리고 내 정복?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내 놈 연봉을 다 합쳐도 못 사는 옷이야. 박철우는 자신의 옷깃을 털며 과시했지만 장태수는 그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찼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법이지. 자네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계급장을 달아도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해. 오늘 취임하는 사단장이 자네 같은 허수아비를 참모로 둔다는 사실을 알면 통탄할 노릇이겠군. 장태수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박철우를 자극했다. 뭐, 사단장님? 야, 웃기고 자빠졌네. 장태수 장군님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 내가 이번 취임식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알면 나를 중령으로 진급시켜 주실 분이야. 너 같은 잡범이 입에 올릴 뿐이 아니라고. 박철우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임 사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고 그 뻔뻔한 거짓말에 장태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바로 그 장태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눈앞의 어리석은 자가 측은하기까지 했다. 이때 강당 입구 쪽에서 무전기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간부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박철우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시계를 확인했는데 사단장 도착 예정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닫고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젠장,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야, 경비대, 뭐해? 빨리 이 늙은이 끌어내서 안 보이는 곳에 가둬. 사단장님 오시는데 이런 오물을 눈에 띄게 할 수 없어.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이 곤봉을 들고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이민지 중위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민간인을 불법 감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소령님,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 박철우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렸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짝 하는 소리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박철우의 손목은 허공에서 멈춰섰고 그의 팔을 낚아챈 것은 다름 아닌 장태수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그만하게. 군인의 손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전우를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닐세. 장태수의 악력은 칠순에 가까운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했고 박철우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이거 안 나? 너, 이거 특수폭행이야. 군인 폭행죄로 사형감이라고. 박철우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장태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났다. 특수폭행이라. 자네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니 정당방위가 되겠군. 그리고 자네는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장태수는 박철우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를 뒤로 밀쳐냈다. 박철우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의자 더미 위로 볼품없이 넘어졌고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주변의 병사들은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고 이민지 중위는 놀란 눈으로 장태수를 바라보았다. 장태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넘어진 박철우를 향해 나직하게 경고했다. 자네,
오늘 운이 아주 좋은 줄 알게. 내가 성질 많이 죽이고 사는 중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박철우는 벌떡 일어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에 손을 갖다 댔다. 비록 실탄이 없는 빈 총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한 위협이자 광기였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감히 소령을 능멸해? 내가 널 쏴 죽여도 아무도 뭐라 못해. 나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가 권총을 뽑아들려 하자 강당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령님, 안 됩니다. 총을 거두십시오. 이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박철우는 그녀를 발로 차버리고 총구를 장태수의 이마에 겨누었다. 무릎 꿇어, 당장 빌어. 안 그러면 뇌수가 터져나가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박철우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살인이라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도 장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총알이 빗발치는 사선을 넘어온 역전의 용사였다. 고작 빈 껍데기, 권총 따위에 위축될 그가 아니었다. 장태수는 오히려 천천히 박철우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이마를 총구에 갖다 대었다. 쏴봐. 자네가 그럴 배짱이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네 인생도 함께 끝난다는 걸 명심하게.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린 박철우는 손을 덜덜 떨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느꼈지만 인정하기 싫은 오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우렁찬 팡파르 소리와 함께 사단장님 도착하십니다라는 방송이 울려 퍼졌고 박철우는 화들짝 놀라 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젠장, 벌써 오셨어? 박철우는 허둥지둥 총을 집어넣고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빨리 저 늙은이랑 이 중이 창고에 쳐넣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소리 못 내게 해. 빨리 안 움직여. 그는 자신의 추태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비겁한 수를 썼고 경비병들은 어쩔 수 없이 장태수와 이민지를 에워싸고 강당 구석의 비품 창고 쪽으로 밀어붙였다. 장태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 주었는데 이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곧 시작될 진짜 쇼를 위해 잠시 무대 뒤로 퇴장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기 전 박철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자네, 기도는 좀 하고 사나? 안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곧 기적이 필요할 테니까. 창고 문이 쾅 닫히고 철커덕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졌다. 박철우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를 빗으며 거친 숨을 골랐다. 별거 아니야. 완벽해. 이제 사단장님만 잘 모시면 돼. 저 늙은이는 행사 끝나고 조용히 처리하면 그만이야.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잠시 후 강당 정문이 활짝 열리고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수많은 영관급 장교들이 도열한 가운데 박철우는 가장 앞줄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목청껏 외쳤다. 충성, 신임 사단장님 입장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텅 빈 입구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불어왔다. 박철우가 고개를 들어 의아해하는 순간 단상 뒤쪽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영은 고맙네만 내 자리가 왜 비어있나? 박철우 소령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심장이 캤는 듯 했으나 곧이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라는 음향 담당 병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그제야 자신이 과민 반응했음을 깨닫고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방송실을 향해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타이밍 안 맞춰?
간 떨어질 뻔했잖아. 행사 망치고 싶어 환장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철우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포악하게 굴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가 느끼고 있는 본능적인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당 구석의 비품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박철우의 고함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져 그곳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민지 중위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것은 물론이고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민간인 어르신까지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저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지포라이터 불빛이 켜졌고 흔들리는 불꽃 아래로 장태수의 평온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목재 의자를 끌어다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이민지 맞은편에 앉으며 마치 손녀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말게, 이중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놈 때문에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이 눈물을 흘리는 건 국가적인 손실일세. 장태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이민지는 쉽게 눈물을 그치지 못했는데 그녀는 그동안 박철우에게 당했던 수많은 성희롱과 인격 모독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들을 떠올리며 억눌려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저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서 육사에 갔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작 줄 잘 서는 법이나 배우라고 강요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대한민국 군대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장태수는 묵묵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었는데 그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네가 틀린 게 아닐세.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자네가 아니라 박소령 같은 자들이지. 명심하게 계급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거야. 자네는 이미 그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야. 내가 보증하지. 장태수의 확신에 찬 말에 이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다. 한편 강당 밖에서는 귀빈들의 차량이 속속 도착하며 의전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박철우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입구로 달려나갔다.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린 참모장 김대령이 박철우를 보며 박소령, 준비는 완벽한가? 신임 사단장님 성격 까다로우신 거 알지? 실수하면 우리 다 옷 벗는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철우는 깍듯이 경례를 붙이며 걱정 마십시오, 참모장님. 제가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세팅해 놨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감동하실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 김대령은 강당 내부를 쓱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찢어진 현수막 조각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는데 박철우는 화들짝 놀라 몸으로 그것을 가리며 식은땀을 흘렸. 아, 저건 교체 중인 폐기물입니다. 병사들이 아직 안 치웠나 봅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박철우는 속으로 이민지와 자벽부 노인을 저주하며 병사들에게 눈짓을 주어 현수막을 치우게 했다. 김대령은 혀를 차며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망치는 법이야. 신경 좀 써. 라고 핀잔을 주었고 박철우는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속으로는
분노를 삼켰다. 시간은 흘러 취임식 시작 10분 전이 되었고 강당은 사단 예하 지휘관들과 내외빈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신임 사단장 장태수 장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대령과 다른 참모들은 초조한 기색으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박철우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했다. 박소령 사단장님 어디 계셔? 도착하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락이 안 돼? 김대령의 다그침에 박철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거짓말을 지어내기에 급급했다. 아, 그게 사단장님께서 잠시 부대 외곽을 시찰하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현장 중심이신 분이라 곧 도착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우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거는 척했지만 사실 그가 연락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사단장 전속 부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정복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이민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하며 문 쪽을 서성거렸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어르신, 행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갇혀 있다가 발각되면 저희는 영창에 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하자 장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넘겼다. 걱정 말게. 영창에 갈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나갈 시간이 됐어. 장태수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낡은 등산 배낭을 집어들고는 지퍼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는 낡은 작업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잘 다려진 정복 상의, 반짝이는 별 2개가 박힌 견장, 그리고 각종 훈장들이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했다. 이민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태수는 작업복 점퍼를 벗어던지며 이민지에게 윙크를 보냈다. 이중희, 내가 아까 말했지.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옷을 갖춰 입어야만 말을 알아듣는 멍청한 놈들이 있어서 말이야. 밖에서는 급기야 군단장 삼성 장군까지 도착하여 상석에 앉았지만 주인공인 사단장이 나타나지 않자 분위기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졌다. 군단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김대령을 불렀고 김대령은 사색이 되어 박철우를 찾아 헤맸다. 박철우는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손톱을 물어뜯으며 망했다. 진짜 망했다. 사단장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가? 라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때 강당의 메인 스피커에서 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알립니다. 현재 사단장님께서는 이미 행사장 내부에 도착해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군단장은 도착해 있다고? 근데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라며 의아해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박철우는 그 방송을 듣고 튀어나오며 도착하셨다고? 어디에? 라며 미친 사람처럼 강당을 휘젓고 다녔지만 그가 찾는 사단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창고 안에 장태수는 정복으로 갈아입고 단추를 잠그며 이민지 중위에게 다가가 그녀의 삐뚤어진 명찰을 바르게 고쳐주었다. 이 중위 자네는 오늘 내 전속 부관 역할을 좀 해줘야겠어.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나가기 좀 쑥스럽구먼. 멍하니 서 있는 이민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태수는 문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자, 그럼 쇼타임인가? 장태수가 굳게 잠긴 철문을 향해 다가가자 이민지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아니 그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장태수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폴더폰의 단축 번호를 눌렀고 잠시 후 네, 사령관님 위치 확인했습니다. 즉시 개방하겠습니다. 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부패한 권위에 대한 통쾌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당 안의 술렁임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음으로 변해 있었고 VIP석에 앉아있던 삼성 장군인 군단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참모장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김대령, 이게 무슨 추태인가? 주인공도 없는 취임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자네들 제정신이야? 박철우 소령은 그 서슬퍼런 고함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창고 쪽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게 다 저 늙은이 때문이야. 저놈만 아니었어도 완벽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대신 갇혀있는 노인에게 모든 증오를 투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창고 쪽 복도에서 묵직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박철우가 고개를 돌리자 완전 무장을 한 헌병대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철우는 그들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병력이라고 착각하고는 구세주를 만난 듯 반색하며 그들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해댔다. 야, 너희들 왜 이제 와? 내가 아까 신고했잖아. 저기 창고 안에 테러범 같은 늙은이가 숨어 있어. 당장 문 부수고 끌어내. 반항하면 개머리판으로 찍어버려도 좋아. 그는 헌병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박철우의 히스테릭한 명령을 무시한 채 창고 문 앞에 멈춰섰고 박철우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소령 말이 안 들려. 문 열라고. 저 안에 있는 놈 끌어내서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헌병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철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품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박철우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그래, 나오기만 해봐라. 오늘 네 제삿날로 만들어주마. 라고 중얼거렸다.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창고 안의 어둠이 복도의 조명과 만나며 뿌연 먼지가 피어올랐는데 박철우는 그 먼지 속에서 늙은이가 비굴하게 기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군화 발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다. 야, 이 똥파리 같은 영감탱이야. 기어 나와. 내 놈 때문에 내 진급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러나 먼지가 걷히며 드러난 실루엣은 구분등의 노인이 아니라 칼같이 다려진 정복을 입고 어깨를 쫙 편 당당한 체구의 군인이었다. 박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걸어 나오는 인물의 어깨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2개가 박혀 있었고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다. 장태수는 천천히 걸어 나와 박철우의 코앞에 멈춰 섰고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린 박철우는 뒷걸음질 치다가 너 뭐야? 그 옷 어디서 났어? 라고 더듬거렸다. 박철우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며 이 미친 늙은이가 사단장실을 털어 정복을 훔쳐 입었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이 미친 새끼가 이제는 관명사칭까지 해? 간첩이야? 야, 헌병. 뭐해? 저놈 잡아. 사단장님 옷을 훔쳐 입었잖아. 박철우는 거품을 물고 소리치며 장태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장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뻗어오는 박철우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박소령, 자네는 상황 파악이 참 느리군.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건가? 장태수의 소나기 힘은 강철 집게처럼 강력해서 박철우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장태수는 비명을 지르는 박철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고
박철우는 바닥에 나뒹굴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때 뒤에 도열해 있던 헌병대장과 대원들이 일제히 발을 모으며 우렁차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충성.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당복도가 떠나갈 듯한 그 함성에 박철우의 사고 회로는 완전히 정지해버렸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턱을 덜덜 떨며 장태수를 올려다보았다. 사단장? 창고 안에서 뒤이어 나온 이민지 중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장태수의 뒤에 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장태수는 정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으며 바닥에 널브러진 박철우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단장이 여기 있네. 내 옷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박철우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장태수는 더 이상 박철우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헌병대장에게 손짓하며 행사장으로 가지.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겠어. 라고 덤덤하게 명령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고 헌병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철통 같은 경호를 펼쳤다. 박철우는 힘이 풀린 다리로 일어나려다 다시 넘어지며 멀어지는 장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강당 정문 앞에 도착한 장태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임 제32대 사단장 장태수 소장 입장 을 외치자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조명과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장태수는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이제 오만한 자들을 향한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장태수 소장이 레드 카펫을 밟으며 단상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 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죽이고 그를 응시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박자였고 낡은 작업복 속에 감춰져 있던 역전의 용사의 기백이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며 좌중을 완벽하게 휘어잡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그는 더 이상 낡은 사다리를 타던 수리공이 아니라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강철 같은 지휘관 그 자체였다. VIP석 정중앙에 앉아있던 군단장은 장태수가 걸어 들어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 누구보다 먼저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리며 그를 맞이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소 깐깐하고 권위적이기로 소문난 군단장이 부하인 사단장에게 먼저 예를 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장태수라는 인물이 군내에서 차지하는 전설적인 위상과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군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다. 장태수의 뒤를 따르는 이민지 중위는 더 이상 박철우의 폭언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사단장의 전속 부관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억울함의 눈물 자국으로 붉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단장의 등 뒤에서 새로운 희망과 정의를 발견한 듯 반짝이고 있었고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편 복도에 널브러져 있던 박철우 소령은 강당 안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팡파르 소리를 들으며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려보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얼얼한 고통뿐 꿈이 아니라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을 짚고 서서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늙은이가 사단장일 리가 없어. 이건 몰래카메라야. 라고 중얼거리에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헌병들이
그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박철우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흐트러진 정복을 대충 추스르고는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켜, 나 행사 책임자야.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게 있어. 라고 소리치며 강당 측면 출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헌병 대장이 그를 막으려 했으나 장태수 사단장이 미리 언지를 주었는지 고개를 저으며 부하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신호를 보냈고, 덕분에 박철우는 제 발로 자신의 처형장이 될 강당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측면 출입구를 통해 강당 내부로 들어선 박철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서서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있는 장태수의 위풍당당한 뒷모습과 그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이었다. 그 별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박철우의 눈을 찌르는 듯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옆에 있던 기둥을 붙잡고 버티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장태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천천히 몸을 돌려 강당을 가득 메운 장병들과 내외빈들을 향해 섰는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원고를 향하지 않고 강당 구석구석을 훑으며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시선이 측면 출입구 쪽에 머물렀을 때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박철우는 심장이 쉬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장태수의 입가에는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부터 신임 사단장 장태수 장군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을 했지만 장태수는 단상 앞에 놓인 마이크 높이가 맞지 않는지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아예 마이크를 뽑아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준비된 원고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한 그의 파격적인 행동에 참모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장태수는 개의치 않고 쩌렁쩌렁한 육성으로 첫마디를 떼었다. 취임사에 앞서 나는 오늘 이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군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장을 말이다. 장태수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그 안에 담긴 서슬 퍼런 분노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좌중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군단장조차 심각한 표정으로 장태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오늘 사단장이 아니라 낡은 사다리를 타는 수리공의 신분으로 이 강당에 먼저 들어왔었다. 내 부하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우리 부대의 기강이 어떤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태수의 충격적인 고백의 장내에서는 수리공 직접 오셨다고? 라는 놀라움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기둥 뒤에 박철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눈앞에 닥쳤음을 직감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장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구석에 서 있는 이민지 중위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저기 서 있는 이민지 중위는 내가 본 군인 중 가장 훌륭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 했고,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의에 맞섰다. 라고 칭찬했다. 이민지는 갑작스러운 지목에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장태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커지며 강당을 뒤흔들었고,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박철우가 숨어있는 기둥 쪽을 향해 꽂혔다. 계급을 권력인 양 휘두르며 부하를 괴롭히고 민간인을 하대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쓰레기 같은 장교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정복이 얼마나 비싼지 자랑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 옷은 그저 똥파리에게 입혀진 비단 옷에 불과했다. 장태수의 적나라한 비유와 호통에 강당 안의 병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고, 몇몇 간부들은 박철우를 떠올리며 혀를 찼다. 박철우는
자신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에 공포가 극에 달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헌병들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기에 그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량한 꼴이 되었다. 박철우 소령 어디 숨어 있나.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으로 나오게.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비싼 정복을 입고 내 눈앞에서 다시 한번 지져보란 말이다. 장태수가 박철우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자 강당 안의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박철우가 있는 곳을 향해 쏠렸다. 공개적인 망신과 함께 떨어진 사단장의 호출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박철우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양옆에서 다가온 헌병들이 그의 겨드랑이를 끼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단상 앞으로 질질 끌고 가다시피 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지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실내를 한 듯 축축하게 젖어 있어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단상 아래로 끌려온 박철우는 장태수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제가 눈이 멀어서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악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씁쓸함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끼게 했다. 장태수는 단상 위에서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와 박철우의 코앞에 섰는데 그의 군화 발소리가 박철우의 심장을 짓밟는 듯 묵직하게 울렸다. 장태수는 허리를 숙여 박철우의 귀에 대고 아까 창고 앞에서 박철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자네, 기도는 좀 하고 사나? 안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부터 자네에게 닥칠 일은 기적으로도 막을 수 없을 테니까. 장태수는 다시 허리를 펴고 헌병대장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박철우 소령을 긴급 체포하라. 혐의는 상관 모욕, 특수 협박, 직권 남용, 그리고 군인 품위 유지 위반이다. 군사법원에 넘겨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라. 사단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대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복창하며 박철우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다. 안 돼, 안 돼. 나 소령이야. 나 박철우라고. 으아악. 박철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압하여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장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고 강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 문화를 도려내는 사단장의 첫 번째 집도이자 강력한 경고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장태수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여러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않는 법이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사단에서 부당한 계급 갑질과 인격 모독을 영원히 추방할 것을 선언한다. 그의 선언에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리고 이민지 중이 앞으로 나오게. 장태수의 부름에 이민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장태수는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지휘관 휘장 하나를 떼어 그녀의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다. 이것은 자네의 용기에 대한 훈장이자 앞으로 자네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다.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주게. 이민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힘차게 경례했다. 충성,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새로운 사단장의 파격적인 행보에서 희망을 보았고 간부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다. 장태수 소장은 취임사 원고를 보지 않고 즉석에서 연설을 이어갔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헌신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넘어 전 부대로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난 후 장태수는 화려한 만찬 대신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아 밥을 먹었다. 밥맛 좋네. 역시 군대 짬밥이 최고야. 그의 소탈한 모습에 병사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장태수는 그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수첩에 메모했다. 한편 영창 독방에 수감된 박철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자신의 몰락을 실감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사단장에 대한 칭송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닫힌 철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은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여기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장태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부대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이민지 중위가 타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갈 길이 멀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커피 향이 그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사단장실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것은 제7보병 사단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등대와도 같았다. 영창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박철우는 마치 갇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철문을 발로 차대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것이 장태수 사단장의 일시적인 기싸움일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야, 헌병, 문 열어. 내가 나가면 너희들부터 가만 안 둘 거야.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우리 삼촌한테 전화하면 너희 다 끝장이라고.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텅 빈 복도를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헌병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박철우의 난동이 계속되자 평소 그에게 이유 없이 조인트를 까였던 헌병 하사관이 천천히 다가와 곤봉으로 철창을 쾅하고 내리치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계급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죄수 번호 103번. 조용히 안 합니까? 여기가 아직도 당신 안방인 줄 아나 본데 당신은 지금 계급장 때인 미결수일 뿐입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규정대로 독방에 수갑 채워서 가둬버리겠습니다. 하사관의 단호한 경고에 박철우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편 사단장 집무실에서는 장태수 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박철우 소령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비리와 가혹 행위에 대한 익명투서와 증거 자료들이었다. 이민지 중위가 타온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부식비 횡령의 공금 유용,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구타까지. 이 정도면 단순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장태수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태수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찾는데 그 서류에는 박철우가 병사들의 회식비를 가로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증거가 명백했다. 이런 자가 소령까지 진급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수치일세.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어. 이번 기회에 박철우 하나만 잡을 게 아니라 그를 비호하고 묵인했던 라인까지 싹 다 뽑아내야 해. 장태수의 결의에 찬 말에 이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때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이 직통회선은 국방부나 국회 등 외부의 고위 인사들만이 알 수 있는 번호였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태수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너머에서는 거만하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뜸 반말을 섞어 들려왔다. 장 장군인가? 나 국방위 소속 김 의원일세. 취임 축하하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카 녀석이 그 부대 소령으로 있는데 뭐 작은 실수를 했다며? 장태수는 김 의원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박철우가 믿고 까불던 뒷배가 누구인지 단번에 파악했는데 그는 정계에서도 입김이 세기로 유명한 국방위원회의 실세 의원이었다. 장태수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김 의원님, 축하 전화는 감사하지만 공무 중에 사적인 청탁은 받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카분이 혹시 박철우 소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사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의원은 장태수의 뻣뻣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 목소리 톤을 높이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아, 융통성 없게 왜 이러나? 군대에서 기강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자네 진급할 때도 힘 좀 쓴 거 모르나? 적당히 훈방 조치하고 끝내. 내 체면 봐서라도 좋게 좋게 가자고. 예산 심사가 코앞인 거 알지? 라며 노골적으로 예산을 볼모로 삼아 협박을 해왔다. 하지만 장태수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타협 없는 호랑이로 불리던 인물이었기에 김 의원의 협박은 오히려 그의 정의감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을 뿐이었다. 의원님, 제 진급에 힘을 쓰셨다니 금시초문이군요.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는 설령 대통령의 아들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산으로 협박하시려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 군법을 집행하겠습니다. 장태수는 김 의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아 버렸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짐작한 이민지 중위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장태수를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국방위원 실세라고 들었는데 보복이 들어오면 부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장태수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이중이 군인이 외압이 무서워서 불의와 타협한다면 그 순간 군복을 벗어야지. 나는 내 별 2개를 걸고서라도 내 새끼들을 지킬 걸세. 저런 썩은 정치인들이 군대를 망치는 주범이야. 박철우가 믿는 구석이 저기였다면 오히려 잘 됐어.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주면 다시는 청탁 전화 따위 못할 테니까. 장태수의 당당한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비치며 이민지는 그에게서 거대한 산과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한편 영창 면회실에서는 박철우가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된 로펌 변호사와 마주 앉아 희망에 찬 눈빛으로 김 의원과의 통화 결과를 묻고 있었는데 그는 삼촌이 손을 쓰면 장태수도 꼬리를 내릴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변호사님, 삼촌이랑 통화하셨죠? 사단장이 뭐래요? 바로 풀어준답니까? 나가면 그 늙은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감찰에 찔러서 옷 벗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 있었고 그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소령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장 사단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의원님도 지금 몹시 화가 나셔서 당분간 몸살이겠다고 발을 빼셨습니다. 게다가 검찰 측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철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자 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뭐, 삼촌이 발을 뺐다고? 그럴 리가 없어.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야, 너 변호사 맞냐? 돈 줬으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냐. 어떻게든 나를 빼내라고. 그가 책상을 뒤집어 엎으며 난동을 부리자 대기하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 시각 부대 내에서는 박철우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박철우의 강압에 눌려 침묵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앞다퉈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본물 터지듯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소령이 휴가증을 미끼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군 하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했습니다. 부대 비품을 빼돌려 중고 장터에 팔았습니다. 익명 게시판과 헌병대 조사실은 그의 악행을 고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취사병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는데 박철우가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빼돌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우리는 똥국에 김치만 먹을 때 지는 집에서 한우 파티를 했단 말이야. 병사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박철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는 장태수 사단장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의 명분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장태수는 헌병대장으로부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박철우의 죄질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 이놈은 군인이 아니라 도둑놈이었어. 단순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군형법을 적용해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게. 그리고 박철우와 결탁했던 보급관, 행정관들도 모조리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싹 다 물갈이한다. 사단장의 서슬퍼런 칼춤이 시작되자 부대 내에 부패한 간부들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박철우 라인이라고 불리던 인물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저는 박소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조사실에서는 비굴한 변명들이 난무했지만 헌병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의 진술을 기록하며 수갑을 채울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단 본부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장태수는 홀로 연병장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사다리를 타던 그날 자신이 목격했던 부조리와 오만을 떠올리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별을 단다는 것은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무게만큼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박철우, 자네는 그 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 그때 이민지 중위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다가와 장태수의 곁에 섰다. 사단장님, 밤 공기가 찹니다. 좀 들어가시지요. 장태수는 유자차를 받아들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이민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중위, 자네는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가? 박철우처럼 힘을 떼는 군인인가? 아니면 병사들을 지키는 군인인가? 이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사단장님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